저는 이만큼 오시는 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예. 제가 발표를 이제 3부작으로 해서 이게 이제 2부작이 제 2의 발표인데, 지난 발표에서는 도자기의 기자가 그릇 기자네, 그죠? 도자기, 그 다음에 금속기, 거기에서 그릇 기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전 칠기도 그릇 기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목기도 그릇 기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용기에는 어떤 그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공간이 있는 모든 거는 이제 그 기를 붙입니다. 심지어 악기도 그게 연기문으로 형성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악기 세운 상가에 가서 제가 악기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만병이에요. 그런 걸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번에는 그러한 그 모든 그러니까 만병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런 예들만 다 보여드렸어요. 예.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만병과 보주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3부가 이제 3월 달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구려 청자, 정확히 말해서 청자기예요. 예, 그것도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고려 청자를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부작으로 해서 끝나는데, 이 3부작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야말로 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개안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 이제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대학 가서 7년 동안 가르치고, 또 다시 퇴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양 한국미술사 연구원을 차려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쉬지 않고 수요일마다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수요일마다 제가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강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다시 요새 말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그 모든 장르로 이제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일 강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우 낯설고 좀 어렵기 때문에 오래 듣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좀 참고 한 2년 동안 충분히 따라오시면은 정말 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개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제가 연구원을 만든 다음에 시작한 강의 내용이 고구려 고분벽화였습니다. 근데 고구려 고분벽화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공자들도 많지는 않지만 세계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연구자들이 고구려 고분 벽화를 연구를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뭔지 모르는 것이 90%가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니까 아무도 다루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자력으로 그거를 2년 동안 걸려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안을 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리고 나서, 2005년인가, 제 지인이, 그리스에 가지 않겠냐고, 열흘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근데,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가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끼어서 갔는데, 그때 시인, 영문학자, 무슨 로마 연구자들 해서 좀 고급 인력들이 이제 한 버스 한 대로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리스,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리스에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그리스 가면 폐허가 많잖아요. 그럼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그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작품을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그 세부를 보면서 제가 내리자마자부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리스 미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열흘 동안 그리스의 유명한 신전들 이런 데 다 조사를, 그러니까 저는 조사지만 다른 분들은 로마사 연구하는 그 교수가 역사적인 설명을 하면 다 글이 몰려가요. 근데 저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혼자 떨어져서 사진 찍기에 바빴죠. 그때 열흘 동안은 정말 지금도 아직도 그 감동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면 열흘 동안에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고 내가 본 거는 서양 학자들이 보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그 조사를 하고 와서 그 다음부터 제가 서양 미술에 눈을 떠서 그리스도 한 3번 갔고 프랑스 파리도 한 4번 갔고 그 다음에 독일은 더 많이 갔어요. 거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연속 강의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리스 미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미술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유럽 문화의 고향이 그리스 아니에요. 그 그리스에 대한 연구가 엄청납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것도 그리스 예술 정신을 다시 르네트르, 다시 재생시키는 거거든요.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연구가 엄청난데 제가 그리스에 가서 보고 알게 된 그런 그리스의 실체를 돌아와서 제가 채색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서 풀어 나가면서 이 서양 학자들이 이 그리스 미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학술 발표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Five Orders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서양 미술사를 이제 책을 사면은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거를 이제 내가 너희들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내 생각을 이렇다 해서 이제 그런 걸 발표를 한 적도 있고, 또 프랑스에서도 솔본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거기도 학술 발표도 하고, 또 독일에서는 이제 고구려 벽화에 대한 발표도 하고, 또 그 서백림 대학에서 강의를 제가 그 연석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뭐 거긴 뭐 더 많이 갔죠. 그래서 하여튼 서양 미술, 그다음에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그때 이제 제가 그 불국사와 석굴암이라는 책이 불어로 출판됐는데, 그 출판 기념회를 이제 파리에서 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오랫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루브르 박물관을 정말 샅샅이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루브르 박물관 가서 저녁 때 이제 마이크로 이제 그만 다 나가달라고 시간 됐으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조사했는데, 제가 이제 세계 미술에 눈을 뜨게 되니까 그냥 뭐 에집트 미술, 이슬람 미술, 뭐 서양 미술 모든 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진수가. 그러니까 그런 전부 카메라로 다 찍고 그런 조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논문을 쓸 때 책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정하면 관련된 문헌이나 기록, 논문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작품 분석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요. 사진도 찍고 또 밑그림 그려서 이제 채색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해독하는 방법인데, 그걸 통해서 답을 어떤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얻는 게 아니고 답을 작품에서 찾는 거예요. 작품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봉 교수님이 이제 저기 그 아주 옛날 제 친구인데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건축의 공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포를 제가 이제 그 한국 건축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들으셨고, 그러니까 그 공포라는 것이 그 한국 고건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풀어내서 발표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이미 공포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공포의 상징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냐? 아무도 몰랐던 거를 풀었어요. 그건 제가 고구려 고분 벽화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구려라는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광개토대왕비를 가보셨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왜 놀랐냐 하면은 그게 옛날부터 이어온 그 거대한 돌에 대한 신앙이 있죠. 선돌, 서 있는 돌. 그 전통으로 해서 세워진 비석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안 줄 아세요?
누구나 광개토대왕 비를 봐요. 그 만주 허벌판에 세워진 그 비석은 세계에서 제일 큰 왕의 비석입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그 높은 그 광개토대왕 비석은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그건 자연석 그대로예요. 근데 육면체로 생긴 돌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그런 돌을 찾아가지고 넓은 지역에서 찾아가지고 그 돌을 세운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그 선돌 신앙, 그런 연관 속에서 우리가 그 광개토대왕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참 중국에 비해서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세계에서 제일 큰 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조상들이 세운 업적이라는 게 많죠. 고려 청자 그러면 천하제일이잖아요. 정말 중국에서는 한국 청자를 따라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청자를 안 만들어요. 왜냐면 만들어도 한국 청자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전인가 남송 지역 거기에 이제 그 관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송이 이제 이렇게 북쪽에 이제 그 세력에 밀려서 이제 남송으로 도읍을 정할 때 남송에다가 거기 이제 관여가 있는데 관여에서 나온 청자를 전시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엄청난 걸 많이 알았거든요. 그 관여에서 그러니까 그 궁궐에서 발굴한 그 파편들을 전시했는데 정말 고려 청자가 거기서 가장 빛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부터 정말 엄청난 그 작품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이제 창안하기도 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고려 청자 값이 싸요. 중국계 또 비싸고. 근데 그런 이상한 또 현상이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 고구려 고군 벽화는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 100여 개의 벽화 고군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림 솜씨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거기서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이른바 문양, 뭔지 알 수 없는 거, 그것이 거의 다예요. 근데 고구려 고군벽화 연구자들은 그건 이제 뭔지 모르니까 다루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리스를 비롯해서 서양 문화에 눈을 뜨고, 중국 미술에 눈을 뜨고, 그래서 이제 그 점점 그 연구 대상이 확장돼 갔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학문의 세분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려 전기의 불화만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도자기의 청자만 또 연구하고, 이렇게 세분화 돼 가는 추세에서 저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건축, 조각, 회화, 복식, 도자기, 금속기 다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게 가능한가? 그건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제가 하나씩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고구려 고운 벽화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2년 걸려서 이제 그걸 풀어나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면서 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또 보완해 나가고 이제 해서 지금 거의 20년 동안 고구려 벽화 그 강의를 해왔거든요. 제가 고구려 벽화를 강의하면서 한 3년 만에 제가 제1연기삭, 제2연기삭, 제3연기삭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이 나요.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다가 이 세 개를 새겨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제가 보주를 몰랐을 때예요. 보주는 그 후에 알게 됐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아내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채색 분석법이에요. 채색 분석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말이 있으면 어떤 문장이 있으면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게 이제 그 음소가 있어가지고 기역과 아가 합쳐서 가가 되고 그다음에 뭐 가지런히 그것이 또 안에 구가 되고 해서 이제 또 그것이 뭐해서 문장이 되고 또 그런 문장들이 합해서 하나의 책이 되는 그런 것처럼 이 예술품에 언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 영어, 한국어, 불어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언어에 대응하는 언어가 예술품에 있는 거를 제가 알아낸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술품에 무슨 언어가 있냐고. 그건 아무도 믿질 못하죠. 그러나 그 언어를 고구려 벽화에서 찾기 시작해서 지금 20년째 계속 보완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더라도 들으시면은 굉장히 원리는 간단해요. 예,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병이라는 말은 이제 그 산스크리트의 푸르나가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푸르나가타. 이제 그냥 번역하면 가득 찬 항아리예요. 가득 찬 항아리, 가득 찬 병, 어떤 가득 찬 그릇. 그러니까 뭘로 가득 찼는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준비하면서 매일 묻는 게 정말 만병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만병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런 걸 계속 물어보면서 잠을 잡니다, 제가. 근데 참 가득 찬 항아리. 그 멋진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로 가득 찼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뭘로 가득 찼는지는 보주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미술이 이렇게 정지된 상태로 있어요. 제가 왜 정지된 상태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서양에도 한 40-50번 가서 학술 발표, 강연, 강의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또 일본도 그만큼 했고 한국도 그만큼 했고 엄청나게 그런 강연, 강의 이런 발표를 많이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냥 내가 짐작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르나 가타 그러면 이제 가득 찬 항아리, 가득 찬 병 그런 건데 병이나 항아리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만병이라는 거는 보주를 모르면은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푸르나가타 그 만병이라는 말은 이제 그 쿠마라 스와미라고 이제 인도 미술사가가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고 일본의 안도 요시카 교수가 이제 쓴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글을 보고 만병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고 제가 생각한 거는 안도 요시카 교수는 만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냐면 안도 요시카 교수는 굉장히 훌륭한 책을 냈고 글을 썼지만 보주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주를 모르면은 만병을 완전히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그 바르후트 대탑, 산치 대탑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산치 대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치 대탑이 뭐냐면 사리를 모시는 탑이에요. 그게 산치 대탑이 그게 우리나라 석탑 탑의 기원이 되는 게 산치 대탑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만병이 있는 거예요. 만병이. 그래서 그러면 인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을까? 그랬더니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만병이. 이집트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집트를 또 알아야 돼요. 이집트는 참 거기서 모든 게 창조됐으므로 그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집트 거는 너무 낯설어 가지고 제가 이집트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둥근 이런 이게 이제 보주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간단히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신중에 이렇게 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에서 찾은 만병을 이제 일단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것이 없이 동그랗게 있으면은 이게 보주거든요. 보주. 20트 거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봉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이거를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뻤던 이유가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서 잘 분석을 해요. 이렇게 그려요. 채색을 합니다. 이 채색 분석.
제가 이제 놀란 거는 코브라 입에서 보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라오의 그 모자에는 뭐가 있어요? 코브라하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나라 것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중국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것도 해야 되는데 이제 학문의 그 세분화로 해서 이제 세계 미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다 아니까. 근데 이제 지금 코브라 입에서 보주가 나온다. 그러면 그 파라오의 그 왕관에 있는 그 코브라는 코브라가 아니고 동양에서 말하는 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보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파라오의 그 관에 있는 그것도 문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브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코브라가 있고 이제 그 독수리가 있거든요. 독수리하고 코브라가 그 파라오의 관에 있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동양의 봉황하고 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브라 입에서 코브라가 아니고 이런 용의 입에서 이제 보주가 나오는 그것과 이제 대응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에 대한 거를 제가 모아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준비해 온 거를 오늘 다 유럽 것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 못 보여드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켈스의 서라는 게 있어요. 켈스의 서라는 거는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건데 거기 그 유명한 사경 켈스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그 사경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어요. 북 오브 켈스가 유명합니다, 이게. 그러면, 자, 이게, 이렇게, 이게 만병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녹색으로 칠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붉은색으로 칠한 게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요것이 이제 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주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 영조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어떤 새가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제 번째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슨 제1연기사, 그 다음에 보주,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걸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도 지금 코너에 이게 만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만병이라든지 보주를 아니까 만병으로 보이지, 만병이나 보주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보주를 봐도 보주를 안 보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 만병에서 이런 연기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뭐 자세히 보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해서 그 전개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영조하고 또 결합이 돼서 되는데, 이제 거기 또 보주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보주. 그러니까 만병에서 지금 보주가 나오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색 분석법으로 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일랜드 이제 7세기에 그런 켈트의 서라든지 또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시대 어느 장르를 다 하니까 그 어떻게 가능하냐,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만 알면 됩니다. 지금 이런 문양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항아리 같은 게 보이죠, 밑에? 이게 만병이에요. 르네상스 시대 문양인데 이렇게 여기서 제3 연기싹 또 나오고 이렇게 이거를 제가 계속 단계적으로 스캔해 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대충 흐름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 모두가 뭐냐면 제1연기싹, 제2연기싹, 보주 뭐 이런 걸로 이제 귀결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도 일종의 제3연기싹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만병이에요. 만병에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만병 안에 있던 게 지금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만병 안에 뭐가 나온 거냐? 만병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물 있잖아요. 우리가 마신 물에서 문양이 탄생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할 텐데, 조금만 참으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만병 안에는 물이 그러니까 가득 찬 물인데 뭐가 가득 찼냐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이 가시화돼서 이런 문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는 문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가 여기 그 부재에서 물에서 탄생한 문양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은 형태고 낯설은 사고 방식이지만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또 있지만은 한번 더 보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양의 학자들은 이거를 읽을 수 있는가? 읽을 수가 없죠. 만병이나 보지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항아리 모양이죠.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이 사이에서 이게 나오죠. 뭔가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이 항아리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전부.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문양은 제1연기싹, 제2연기싹, 제3연기싹으로 다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 병 속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가시화돼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이스탄불을 갔는데, 그 이스탄불은 이제 동로마 시대 그 서울이죠. 그 이스탄불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큰 유명한 그 이슬람 그 모스크가 있어요. 알라를 모신 데죠. 알라 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알라가 신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냥 알라를 모시는 신전이 모스크예요. 거기에 이렇게 그때 공사 중이라 샹델리아도 있고,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만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병을 아니까 이걸 보고 놀란 거죠. 근데 만병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아시겠지만은 궁궐, 그 다음에 사찰, 이런 데 많습니다. 만병이. 여기 지금 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병이, 큰 만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같은데. 전 이거 보고 상당히 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만병. 그것도 하나만 보죠. 이게 이제 그 카페트. 이게 이제 카페트인데, 이런 문양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채색 분석을 한다는 거는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일 채색 분석을 합니다. 매일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듯이 전 매일 연구실에서 채색 분석을 해서 증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밑에 부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다 했어요.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건 보주들이죠. 이거는 이제 영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줄거리가 파상문이죠. 이렇게 이 파상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양이 여기 한 줄 있고 두 줄, 세 줄, 네 줄 있는데 다섯 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데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파상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파상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파상문은 물을 상징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이제 제일 밑에 제가 놀란 것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항아리가 아닌 거예요.
항아리처럼 보이지만 이런 항아리는 없잖아요. 이건 뭐 터졌으니까 물을 넣으면 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항아리라는 거는 허상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라든지 만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건 항아리 모양 만병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나 하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거 왜 하느냐? 이걸 하면서 많은 걸 알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잎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보주 같은 거, 세 가닥 있는 거, 그다음에 잎. 근데 이제 이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개가 이제 되는데, 이 전체가 지금 이 전체가 이 만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병 안에 물이 가시화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혹시 노트르담 파리 노트르담 성당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가보시면은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한 부분에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 중간에 있고 세 군데 있고 이제 이게 대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철로 된 문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고 시커멓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네, 그렇죠. 자, 그럼 요 위에 부분 요거를 다시 뭐래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게 굉장히 큰 게 세 개 있고, 지금 요 부분은 전체의 한 50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만 제가 최적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서양 학자 중에 이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건 제가 그 솔본노 대학에 건축하는 교수도 만나보고, 고딕 성당에 아주 세계적 권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극히 일부인데, 자, 이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니까. 이 밑그림을 그려준 분은 이제 정소진 님이라고 아주 그림 솜씨가 참 좋은 분인데, 그 정소진 님을 감기가 돼서 못 왔어요. 근데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주지 않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문에 철로 된 그 문양을 보고 분석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용이에요. 제가 이제 서양 미술 공부하다 보니까는 서양에서는 용은 그 격퇴해야 될 악마의 화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용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 신문에 이제 그
고려 청자를 연재를 했는데 전문을 다 준다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용을 얘기하니까 하지 말아달래요. 용은 악마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의외로 서양에 용이 엄청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용들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지금 요것들은 이제 못입니다. 고정시킨.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종의 이건 제3명기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찾아낸 4개의 형태소가 그대로 다 있어요. 이제 1, 2, 제3명기사, 제3명기사, 제3이 많고, 제2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지적 분석을 한 100번에 걸쳐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정교하게. 자, 그 다음에 자, 보면요. 전체를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제1연기싹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체의 제1연기싹입니다. 이건. 그럼 거기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가지고 장식화돼서 이런 형태가 또 이 안에서도 또 계속 그 원리에 의해서 전개가 됩니다. 이건 재적 분석을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말로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저 해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제1연기싹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1연기싹이 여기서 또 나가고 또 제3연기싹 크게 봐서 이것도 제3연기싹 이렇게 해서 그 원리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제1연기싹 여기서 제1연기싹 그 다음에 여기서 보주 나오고 제3연기싹 이런 걸로 자꾸 전개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철제 장식에 이런 그러니까 간략화 시키면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그린 걸 간략화 시키면은 이렇게 제1연기싹, 제2, 제3연기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적 분석을 하고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4개의 형태소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의 모든 문양은 4개의 형태소로 규결한다는 것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제가 5만 점이라는 작품을 전 세계 거를 분석을 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거를 해서 알게 된 결론이기 때문에 그걸로 전 세계 거에 다 풀려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전 세계 거를 분석을 해서 알게 된 4개의 형태소 보주, 제1, 제2, 제3연기싹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전 세계의 문양을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장르를 다 하는 거죠.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한 이틀 걸렸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제가 정성 들여서 했거든요.
가운데 있는 건 기둥입니다. 또 기둥이라는 게 또 굉장하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간략화하면 단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재적 분석을 해봐야지 알아요. 거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전체를 재적 분석이 다 끝나면은, 아직 남았네요. 우리가 다 했네, 이제. 전체가 나오겠죠.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철체로 된 시커먼 그런 문양에 재적 분석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잖아요. 자, 이렇게. 이거를 제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뭐, 다 용이거든요. 용도 있고. 기둥인데, 기둥이 또 대단합니다. 기둥이.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분석을 하고 나면은, 아, 내가 찾아낸 4개의 형태서로 다 귀결이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 확신과 어떤 기쁨이 있어요. 어떤 환희심이랄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확인되어 나가기 때문에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건, 자연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노트르담 성당, 왜 노트르담 파리, 더 파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노트르담이라는 성당은 많기 때문에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거기를 제가 아마 세계에서 그 성당의 안과 밖을 철저히 조사한 유일한 학자예요, 제가. 그건 제가 그 권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문양인데, 문양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은 문양을 다 알죠. 문양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문양에 모든 문양이 4개의 형태서로 귀결된다는 거를 알아낸 거는 저이기 때문에 제가 문양을 최초로 알아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문양이 아니고 문양 세계 모든 문양이 4개의 형태서로 귀결된다. 이거는 제가 5, 6만 점을 분석을 해서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거거든요. 20년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문양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안 거예요. 이제 차차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문양의 세계는 굉장한 세계예요. 아주 형이상학적인 세계고 우리가 몰랐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문양을 모르니까 문양의 세계를 알 수가 없죠. 그 문양의 세계는 영화된 세계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던, 현실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던 그 문양의 세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극히 일부예요. 그 일부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양의 세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박물관에 가시면은 다 문양이에요. 뭐 정선, 겸재나 무슨 김홍도, 강세왕 그림 이런 그런 근현대의 미술품은 금방 우리가 보면 알아요.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도 금방 알아요. 그 시스틴 성당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 금방 다 알고 다 놀랍니다. 다 알아요. 그쵸? 문양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 르네상스 미술 비판하는 유일한 학자일 겁니다. 왜냐면 저도 대학 시절에 르네상스 그림을 보고 열광을 했거든요. 도서관에서 그 화집을 보면서. 왜냐면 금방 알아보니까. 그리고 르네상스는 하나의 그 문화혁명으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지만은 르네상스는 잘못된 르네상스예요. 왜냐하면 르네상스는 그리스의 예술 정신을 부활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리스 미술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르네상스는 그리스 미술을 완전히 그리스 예술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트르담 성당의 그 입구에 극히 일부를 지금 분석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게 있죠? 이게 다 연기문이잖아요. 연기문이고 문양이고 네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정말 아름다운 문양이잖아요. 그죠? 왜 이런 연기문을 대문에다가 표현했을까? 왜 하고 의문을 가져야죠. 근데 이 네 개의 형태소라는 거는 이제 또 차차 아시겠지만은 만물 생성의 근원이에요. 엄청난, 그러니까 문양이라는 거는 엄청난 세계예요. 예. 거기서 그 생명의 언어거든요. 생명 사상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절에 가면은, 문이 많죠. 뭐, 부리문도 있고, 사촌왕문, 무슨 문. 문을 거쳐가면서 이제 대웅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이란 말이죠, 이게. 문에 왜 이런 만물 생성의 근원인 이런 문양을 표현했을까? 성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어떤 성스러운 영화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대문의 문양이 웅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현실에 있는 이 세계에서 그 성당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영화된 세계, 그 성당의 세계하고 현실 세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이 대문에 표현된 이런 연기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 문양이에요. 모스크도 다 문양이에요. 법당도 다 문양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문양을 해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채색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니까 이제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인 경우에는 전부 문양만 있어요. 모스크의 그 문양은 정말 화려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예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알라는 형상이 없어요. 예배 대상이 없습니다. 모스크에는 문양만 있어요. 아름다운 문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그 문양이 신입니다. 그게 알라예요. 제가 이제 한국 미술의 탄생이라는 책을 2007년에 냈을 때 제가 문양은 신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감으로, 직감으로 그 말을 제가 했어요. 그럼 왜 문양이 신이냐? 문양을 이루는 네 개의 형태소가 제1, 제2, 제3, 연기문, 보주, 이것이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다 물입니다, 그게. 제1연기싹,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양을 이루는 네 개의 형태소가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물에서 생겨나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생명이 생겨날 수 없죠. 그러니까 만물이 생성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 신이죠. 만물이 생성하는 근원자, 그건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미술 탄생을 냈을 때 그냥 직감으로 문양은 신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걸 낸 지 지금 23년이 됐, 27년이 됐나? 하여튼 오랜 시간이 지나온 동안에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어요. 예. 원래 문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런 노트담 성당의 이런 문양들은 시커멓고, 그러니까 뭐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지금 채색 분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문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양을 파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집트 미술이 하도 낯설어가지고, 이게 다른 나라의 그 미술하고 달라요. 이집트는 제일 오래됐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집트 미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집트 미술 전시는 제가 여러 번 가가지고 이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결국 많은 걸 풀어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이집트 그 무덤의 천정입니다. 천정을 요 한 부분만 어떻게 제가 찾아내가지고 제가 연속시킨 겁니다. 이거를. 네. 이거 파악이 힘듭니다. 이 파악이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더 크게 볼까요? 자, 여기 좀 이렇게 둥근 원이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 겹치느라고 이런 것이 이제 네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무량 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주가 중첩돼 가지고 형성된 문양인데, 이 무량 보주라는 거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무량한 보주가 아니고 무량 보주. 그러니까 용어에는 이렇게 한 단어로 딱 떨어져야지 무량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고곡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곡, 구분곡. 그건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구부러진 옥이란 얘기예요. 그건 용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곡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 왕관에 뭐 이렇게 그 구부러진 옥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옥령이라고 증명을 해서 논문을 썼어요. 옥령, 그게 용이다. 구분옥이 아니고 옥령이다. 용이다. 그럼 지금 뭐 경주에 금관을 7개를 다 전시했다고 난리예요. 근데
금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금이다. 값비싼 금이 찬란한 금이고 와 금이다. 그런 정도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푼 사람이 전데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고고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알거든요. 고고학하는 친구한테 내 논문 읽어봤냐 그러면 안 읽어봤대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고고학 분야까지 다 하거든요. 전부 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금관에 대한 거는 이제 발굴해서 나온 거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가지고 논문을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이제 고고학 쪽에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고고학 쪽에 그 교수들은 굉장히 뭔가 그 성분 분석이라든지 무슨 만든 제조 기법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 또 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고고학 쪽 작품을 건드리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고고 미술사학과가 있잖아요, 대학에. 그러면 말만 그렇지 학생들, 그러니까 고고학 전공의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미술사 전공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교류가 전혀 없어요. 이름만 같이 있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런 이제 구분이나 그런 걸 이제 없애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고고학은 역사 이전의 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술사는 문자 언어가 생긴 이후의 미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단절된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분을 해서 연구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요, 완전히. 이 사고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고학적 논문을 쓰면은 미술사 쪽 사람도 안 읽고 고고학 쪽 사람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금관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완벽히 풀어냈어도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세분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그건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일본, 유럽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인문학이 정말 점점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보주가 겹쳐 있는 거, 이렇게 여기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이 무량보주를 투각한 보주가 있고 향로가 있어요. 그 칠보 투각 향로거든요. 그러면은 칠보가 뭔지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칠보는 그냥 7가지 보석이에요. 그건 무량보주 향로거든요. 무량보주 향로라고 하는 것과 칠보 투각 향로라고 하는 거는 그건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5가지를 찾았거든요. 이집트 천정에서 다 이게 보주와 관련된 이렇게 5가지 문양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집트 미술에.
여기 다 이제 그 보조 문양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서양 거는 이걸로, 인도 거를 보고 쉬기로 할게요. 그 인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산치 대탑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굉장한 유적이죠. 근데 그에 앞서 가지고 바르후트 대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형태가 다 파손돼 가지고 그 난순만 이제 그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그 바르후트 만병을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난순에 이런 조각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체력 분석하면 이래요. 여기에 만병이 있고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러니까 연잎도 나오고 연뽕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잎과 연뽕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건데 그 연뽕과 연잎도 전부 이제 보조와 관련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에서 영수가 화생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런 모양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연꽃은 많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연꽃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탐스러운 연꽃 잎이 있고 그 가운데에 원추형 씨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꽃 중에 씨방이 원추형인 거는 연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추형이니까 위가 평평하고 거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서 씨앗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또 현실의 꽃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씨방에 이제 좀 건너뛰어서 얘기할게요. 연꽃에서 연화 화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경전에 연화 화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연화 화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화생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는 거를 제가 알아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화 화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그 연꽃에 이제 그 씨방의 씨앗이 승화돼서 그게 보주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불화라든지 다른 걸 이제 뭐 조각이든지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거기에 있는 그 연잎도 그렇고 다 보주화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구려 벽화를 연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간은 모든 거를 보조화 시켰구나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그 연꽃, 그러니까 제가 불상 전공이 주전공이었으니까 거기 이제 그 연꽃 위에 부처님이 서 계시는 게 아니고 연꽃 위에서 화생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보주에서 화생하는 거예요. 그 연꽃 잎도 보조화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씨방의 씨앗도 보조화가 돼서 보조에서 화생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작품을 많이 이제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 지금 씨방이 이렇게
푸른색이 된 거 강조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게 이제 화생이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연꽃 잎도 이제 실제로 보면은 가운데가 동그래요, 이렇게. 그게 이제 보주거든요. 그래서 열애가 보주 그 연꽃에서 화생하기도 하지만은 불화를 보면은 연잎에서 관음보살이 화생하는 게 있어요. 연잎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루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도의 최초로 표현된 그 바루트 대탑의 난순에 표현된 만병 표현입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작 분석 해야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1, 제2 사이에서 이게 나와서 이게 이제 제1 영기사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잎에서 또 이게 두 가닥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주로 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보살의 목걸이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에 표현된 뭐 귀걸이, 뭐 보관, 무슨 경식 이런 게 다 이제 그 연기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귀금속이 아니에요. 다 그 열애나 보살로부터 발산하는 연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오면서 보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적 분석 해봐야지 알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다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옛날 고대에 이 연잎에 대한 인식, 또 제1 연기싹에 대한, 이건 이제 뭐 좀 특이한 거지만, 이런 굉장히 그 상징을 다 이해하고 표현을 한 건데, 우리는 뭐냐면 현대 사람은 현대 우리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영리하고. 옛날 사람은 잘 모르고 우리보다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는 더 말할 수 없이. 그렇지만 놀랍게도 보주를 창조한 사람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걸 제가 증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은 그러니까 시대가 올라갈수록 대단해요. 신석기 시대도 그렇고 구석기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그런 걸 잊어버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물질 문명에 이제 심취하다 보니까는 점점 어떤 그 영적인 거를 상실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의 역사는 영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이 가장 과거를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